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직장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제 인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기억이 흐려지네요. 부모님은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여름에 가족끼리 여행을 갔었어요. 삼촌네 가족과 함께 계곡으로 갔었죠. 그때 어머니가 발을 헛디디면서 거센 물살에 쓸려 내려가셨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하러 뛰어드셨다가 그만 두 분 다 물 밖으로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제 두 눈 앞에서 부모님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밤에 사고 현장에서 거의 500m가 넘게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었고, 전 그때부터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빠인 삼촌이 저를 거두어 주셨고, 저는 삼촌의 식구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모님이 다른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십니다. 저도 크면서 차차 알게 된 건데, 저희 집이 되게 못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보조 일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살았던 집은 반지하였고요. 두 분 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시고 18살 때부터 공장이며 식당이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의 형제들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위로 형이 2명, 누나가 1명 있었고요. 어머니는 위로 오빠가 하나,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막내셨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어릴 때부터 일하면서 위에 있는 형제들한테 돈 줘서 공부시키셨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 부모님의 형제들은 저희 부모님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사실 저희 어머니 꿈은 소설작가였고 아버지 꿈은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중 누구도 두 분의 꿈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두 분도 현실이 팍팍하니 그저 받아들였던 거였죠. 그런데 진짜 가족들이 정말 나쁜 게 두 분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무시를 했습니다. 가방끈 짧은 게 뭘 알겠니? 아유, 무식해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게 일해서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좀 가치 있는 일을 해라. 두 분의 자식인 제가 보고 있는데도 이런 험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오빠인 삼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계곡에 놀러 간 것도 어쩌다가 함께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서 요리만 하셨고 아버지는 고기 굽고 집 나르고 하는 잡일을 하셨죠. 아마 삼촌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삼촌이 저를 거두게 되었는데 마음에 들어 했겠어요. 매일같이 무시를 당하고 눈칫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삼촌에게는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습니다. 아빠, 나 쟤랑 계속 살아야 돼? 아, 쟤한테 냄새나는 것 같단 말이야. 원래 거지들은 다 저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그 자식들도 저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촌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대학 등록금 모두 저희 어머니가 내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그지없는지 진짜 심보가 고약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요. 제가 7살이었잖아요. 한창 많이 먹고 많이 커야 하는데 저 빼고 밥을 먹은 적도 수두룩합니다. 어머, 맞다. 네가 있었구나. 깜빡하고 우리끼리 먹었네. 미안. 배고파서 물로 배 채우고 잠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사는 것 같지 않게 살다가 1년 뒤에 저는 고모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모도 물론 저희 집을 무시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를 데려가는 그날도 엄청 짜증을 내면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아마 삼촌이 아빠 쪽 형제들에게 연락을 한 것 같고
아빠 형제들 중 제일 어린 고모가 저를 떠맡게 된 듯 했습니다. 고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모 집에 갈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를 고를 일은 없을 테니까요. 예상했던 대로 고모네 집 냉장고에는 항상 먹을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그나마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와 비난은 똑같았죠. 아유, 부모 없는 거 티내고 다니니? 젓가락질이 그게 뭐야? 못 배운 부모 밑에서 자라면 젓가락질도 못한다니? 저를 놀림거리로 삼아 조롱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깔깔거렸는데 그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상처받지 않을 8살이 어디 있겠나요? 그래도 전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만약 눈물을 흘리면 꼴 보기 싫다는 말과 함께 내복 차림으로 밖으로 쫓겨났으니까요. 고문에서도 딱 1년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친척 어른들이 5이나 있는데도 저는 그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보육원으로 보내지고, 아니,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있었고 넉넉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고 무시하지도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저를 존중해주고 항상 따뜻한 말만 해주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든 게, 아, 나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였습니다. 처음엔 보육원에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좀 겉돌았는데 점점 자존감도 높아지고 같은 처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편한 생활을 하고 저는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저희 고아원에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곧장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인생인데 왜인지 자신감만은 가득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너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 어디서든 빛나는 사람들이다. 도전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요. 어디에서 일을 구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찜질방에서 야간에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숙식 제공이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죠. 저는 그때부터 찜질방에서 먹고 자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롭게 뛰어든 사회생활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분들이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 뻘이셨거든요. 제 사정을 다 아시는 분들이셨고 참 따뜻하게도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제가 더 힘이 났죠. 그런데 어른들이 하나같이 제게 하셨던 말이 있었습니다. 젊은 게 재산이여. 지금 뭐든 배워도. 그래, 공부를 해야 해. 아직 한참 젊어. 이 뇌가 젊을 때 공부를 해야 한다고. 평생 여기 있을 거 아니잖아. 공부해서 대학을 나오든 취직을 하든 해야지.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니 100번 맞는 말이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말씀대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막 학점 은행제라는 제도가 생겼을 때였거든요. 찜질방에서 야간에 일했던 저한테 딱 맞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탕 아주머니께서 열심히 하라고 바나나 우유를 가져다 주시고 매점 아주머니 아저씨께서 주전부리를 챙겨주시고 식당 아주머니께서 소고기 가득한 묵국을 챙겨주시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찜질방 일하면서 저는 학점 은행제를 다녔고 학사 취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사 따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시원하게 삼겹살 한번 쏘고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회사에 지원서를 넣게 되었고 저는 한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찜질방 어른들이 어찌나 좋아해 주시던지 참 감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찜질방을 벗어난 저는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라 많이 어렵기도 했고 제가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첫 회사에서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영업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고 한 군데 거래처랑 거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회사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했고 저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 후 저는 서울로 향했죠. 뭔가 군대를 다녀오니까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한 군데에 정착을 하고 집다운 집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부터 서울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부모님하고 서울에서 살았었거든요. 그 동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 그 동네로 향했고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으로 다시 고시원부터 들어갔습니다. 일자리도 안 구해진 마당에 무턱대고 집을 얻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구한 고시원에 살면서 저는 다시 영업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다녀오니까 더 채용을 잘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건물 맞은편에 있는 설렁탕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때 같이 일했던 부장님께서 설렁탕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에 3번을 설렁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집에 설렁탕만 있던 건 아닌데 설렁탕이 제일 저렴해서 눈치 보여서 다른 메뉴는 시키지도 못하고 맨날 그것만 먹었었죠. 설렁탕이 지긋지긋해서 설렁탕의 시온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날 때쯤 저는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익숙한 아주머니 목소리가 아닌 젊은 여자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웬 아리따운 젊은 여자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순간 얼음처럼 얼어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부장님이 설렁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설렁탕을 먹을 때면 밥에 집중을 못하고 제 눈은 그녀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점심에 설렁탕을 먹고 그녀를 보기 위해 저녁도 설렁탕을 먹을 정도였죠. 과장님, 오랜만에 끝나고 한잔 하실까요? 그럴까? 어디로 갈까? 요 앞 설렁탕집 어떠세요? 뭐? 점심에 먹고 또 먹어?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준희 씨가 설렁탕집에서 일하는 아가씨 좋아하잖아요. 제가 너무 티를 냈는지 동료들까지 모두 알게 되었죠. 정작 그녀는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기를 몇 달.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좋아합니다. 저랑 밥 한 번 먹을까요? 설렁탕 말고요. 저는 그녀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냅다 고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술도 안 먹고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던 그녀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뭐 먹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운명 같은 만남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설렁탕 가게가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익숙하게 봤던 설렁탕집 아주머니가 그녀의 어머니였다는 말이죠. 그동안 설렁탕집에서 실수했던 건 없나? 밥은 깔끔하게 잘 먹었나? 괜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나중에 장모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김칫국을 마셨더랬죠. 그맘때 저는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월세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연인이 고시원에 사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군대 가서 배웠던 담배도 끊었습니다. 담배 냄새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배 태우면 돈 나가니까 그 돈 살뜰히 아껴서 데이트할 때 썼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중 저는 조금 빠르게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느닷없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말이죠. 저희 부장님이 설렁탕을 엄청 좋아하시니까 또 점심시간에 설렁탕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만나는 건 동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야, 준희 씨는 좋겠네. 점심시간에 여자친구도 보고. 아이 참, 놀리지 마세요. 한창 그렇게 장난을 치던 중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가져다 주셨죠. 그런데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남자친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적어도 여자친구가 저한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제 앞에 설렁탕을 놔주시면서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시더라고요. 어, 왜, 왜 그러세요? 우리 미정이 어디가 좋은가? 네? 깜짝 놀라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게 저와 저희 장모님과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참 쿨한 분이셨습니다. 약간 무뚝뚝한 면도 있으셨고요. 그럴 만한 게 여자친구가 말하기를 장인어른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장모님이 혼자 생계를 꾸리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엿한 가게를 운영하게 되시기까지 몇 번이고 넘어지시고 몸고생, 마음고생 안 하신 게 없으셨는데 정말 독하게 버티신 거였습니다. 장모님이 왜 그렇게 독하게 버티신 건지 제 여자친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장모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자친구가 국문학과 졸업생이었거든요. 신춘문예 등단도 한 어엿한 작가인데 장모님 일 도와드리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특하고 마음이 예쁘지 않나요? 그런 여자친구와 장모님의 사연을 알고 난 후 저는 그 멋진 여자들에게 큰 힘이 돼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기엔 많이 부족했지만 뭐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덤볐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나가서 장모님이 가게 오픈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퇴근하고서도 가게 가서 일 도왔습니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 무슨 일을 한다고? 얼른 집이나 가. 장모님은 항상 무뚝뚝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하셨지만 제가 느껴지기엔 그렇게 싫어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왔습니다. 참새가 방앗간 가듯이 가니까 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달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어느 날 가게 마감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맛있는 닭볶음탕을 해서 내오시더라고요. 내일 쉬는 날이지? 예, 맞습니다. 술은 좀 하나? 나는 오늘 술이 땡기는데. 안 먹을 거면 닭이나 뜯고. 저 술 좋아합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여자친구와 셋이 닭볶음탕에 소주를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본 장모님은 술도 참 쓰게 넘기셨습니다. 저는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날 장모님과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 80% 정도는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과 만난다고 하니 궁금한 게 많으신 게 당연하죠. 저는 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 들어갔던 것, 찜질방에서 일하면서 학위를 딴 것, 고향이었던 서울로 상경한 것. 장모님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걸 다 들으신 후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귀하네. 네? 어떤 게? 자네 말이야. 참 귀해. 참 귀한 사람이네. 고생했겠어. 내 딸이 나 닮아 남자 보는 눈이 있네.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멍했습니다. 귀하다니. 살면서 그런 말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술을 더 먹었다라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감사한 말을 들으며 저는 장모님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장모님이 저를 많이 신뢰하셨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이미 결혼 이야기를 많이 나눈 상태였는데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것도 없고 여자친구한테 모자란 사람인 것 같고 괜히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서 고생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는 제 마음을 아신 건지 장모님께서 먼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둘이 결혼할 때 돈 좀 보태주겠네. 네? 아니요, 장모님, 괜찮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네.
자네 그동안 우리 가게 일 도와준 거 돈으로 따지면 꽤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우리 미정이 대학 등록금 내주려고 모은 돈이 있는데 저게 글쎄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지 뭐야. 내가 뭐 자식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 어차피 미정이 거니까 가져가서 쓰게나. 괜히 장모님께 손 벌리는 것 같아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그냥 받자고 나중에 살면서 갚자고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일명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게 되었죠. 7살 때 이후로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했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셨습니다. 말 안 들으면 혼내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밥도 많이 주시고요. 아내는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우리의 아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예뻤습니다.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잘 풀렸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있는데 불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느덧 3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죠. 아내는 생일을 앞두고 우울했습니다. 내가 벌써 30대 중반이라니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런 날이 오네. 여전히 예뻐. 앞으로도 계속 예쁠 거고. 그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져. 확실히 20대랑은 다르다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를 내게 되더라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우울한 건지 아내는 속상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아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작가이다 보니까 어디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안 받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한 번씩 받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아봤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건강검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생일 선물로 건강검진을 예약해줬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지요. 검사하는 날 4시경까지 있던 검사라 제가 월차를 내고 같이 갔습니다. 긴 검사 다 무사히 잘 받고 집에 들어왔고 장모님이 삼계죽까지 끓여주셨죠. 그런데 이틀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들으러 병원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보호자도 같이요. 원래 검사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오나? 보호자는 왜 오라고 하는 걸까? 의아했습니다. 아내가 잘못되었을 거라는 의심은 일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암입니다. 수술 하셔야 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아내한테 아무런 증상도 없었거든요. 아내는 너무나도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위암 3기라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기지가 않았고 저희는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서 큰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던 병원에서도 그게 좋을 것 같다면서 직접 대학병원에 연결을 해주더군요. 다음날 병원에 가기까지 아내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가게에도 안 나갔습니다. 저희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장모님에게 들킬 것 같아서요.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겠지. 그래야만 해. 라고 생각하며 밤을 보냈고 다음날 아내와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정말 운 좋게 검사를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검사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이렇게 멀쩡히 밥도 먹는데 근데 지금 내 위에 암이 있다는 거잖아. 나 무서워. 여보, 나 너무 무서워. 긍정적이고 밝은 아내가 하염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를 대신해서 아플 수만 있다면 제발 그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닐 거라고. 검사 결과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직 모르는 거라고. 그런 말들로 아내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반전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달력을 보며
입원과 수술 일정을 계산하셨습니다. 마치 얼음물에 뛰어든 것처럼 온몸이 시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보러 갈래. 병원에서 나와서 장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 장모님 정말 표현이 서투르시고 무뚝뚝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내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내를 잘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하고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저도 따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정말 초상난 집처럼 매일이 우울했습니다.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다가 뒤늦게 알게 되면 더 속상해할 것 같아서 말을 해줬습니다. 아들도 정말 많이 울고 매일 엄마 아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내가 암 선고를 받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아내는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끔 내가 꿈을 꾸는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고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기도 했습니다. TV에서 다큐멘터리 보면 암 환자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사실 TV에서는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잘 안 다루죠. 가족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 겸허히 순리를 받아들이는 모습. 사실 일상은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 아니 대부분의 시간을 고통받으며 살고 있고 순리는 무슨 살고 싶어 미칠 것 같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들이 있는 아내는 더욱이 그랬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 영재가 교복 입은 모습도 보고 싶고 대학 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취직해서 양복 입은 모습도 보고 싶고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어. 군복 입은 모습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보고 싶고 손주도 보고 싶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 봐. 나는 그런 영재 모습 아무것도 못 보고 가야 해.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눈에 담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제가 그 눈꽃만큼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수술과 항암을 하며 아내는 살기 위해 애썼지만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고통스러운 2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치열하고 숨막히고 굴곡 많은 2년을 보냈던 저희 가족은 아내가 떠난 후 한동안은 참 적막했습니다. 그 누구도 쉬이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고 활동이 크지 않으니 집안에서 인기척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천천히 각자 마음을 정리하고 있던 저희 세 사람은 이사를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원래 장모님이 혼자 사시고 저와 아내,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저랑 아내는 신혼 때부터 장모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장모님께서 저희들끼리 살라고 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마당에 장모님을 혼자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설득을 했고 마침 그때 저랑 아들이 있던 아파트 전세가 끝나면서 장모님을 모시고 이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모여 있으니까 그나마 한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이도 점점 안정을 찾았고요. 사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장모님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탓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장모님께서 당신이 더 슬프실 텐데도 저 챙겨주시고 정말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장모님 옆에서 평생을 해야겠다고요. 셋이 하나가 된 저희는 다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님께서 장사를 일찍이 끝내시고 저녁밥을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이서방 왔어? 저녁 들게나. 네, 장모님. 아들까지 셋이서 저녁밥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장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왜 안 와? 늦는다고 하던가? 네? 누구요, 장모님? 누구긴 미정이지. 어딜 간 건지 가게에도 안 나오더니 늦게 들어오나 보네.
친구들 만난댔나?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죽은 아내를 왜 찾으시는 건지, 장모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대꾸를 해야 할지 몰라서 반만 입안에 밀어넣었습니다. 설마,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해. 하면서 밥을 삼켰습니다. 그 이후 장모님은 아내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순간 말씀을 잘못하셨던 거겠지 생각하면서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장모님께서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주말이라서 저는 출근을 안 했고 아들은 아침 일찍 친구네 놀러 갔었죠. 그런데 장모님께서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시다가 아들 옷을 하나 들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이건 누구 옷인가? 자네 거라기엔 너무 작고 미정이가 이런 걸 입진 않는데. 누구긴요, 영재 거죠. 영재? 아니 그 갓난쟁이가 무슨 이런 큰 옷을 입어. 요즘엔 다 빠르다더니 옷도 빨리빨리 사들이나? 초등학생 옷은 되어 보이는구만. 저는 다시 한번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11살짜리 아이한테 갓난쟁이라니요. 갑자기 머리가 웅웅 울리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살 많은 선임이 있는데 그 선임의 고모분께서 치매를 앓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설마 장모님이 치매는 아니겠지 하면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혹시나 하는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모도 처음에 그러셨어. 아무래도 치매 같은데 병원 소개해줄게. 가서 검사 받아봐. 하루라도 빨리 가야지. 저는 곧바로 다음날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 무슨 검사를 받는다고 그러나. 나 가게 나가야 해 이서방. 어머니 검사 받으셔야 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장모님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장모님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장모님의 표정이 점점 굳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일이 바빠 깜빡깜빡하네.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야. 응, 그럴 걸세. 장모님은 뇌사진도 찍으며 검사를 하셨습니다. 출혈이나 종양 이런 건 아예 없고 퇴행성 치매라고 하더군요. 네, 우려하던 치매가 맞았던 겁니다. 왜, 왜 내가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의사 선생님, 내가 왜 치매에 걸린 거죠?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크게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집에 가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따라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모님 지킬게요. 제가 책임지고 장모님 꼭 지켜드릴게요. 잊지 않도록, 다 잊지 않도록 제가 책임질게요. 미안하네, 이서방. 내가 미안하네. 내가 이런 못난 몸뚱이가 짐이 되어서 너무 미안하네. 장모님은 다음 날부터 가게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설렁탕집 왜 문을 닫냐는 부장님의 물음에 그저 힘드셔서요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내를 찾았던 장모님은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다가 하루에 한 번씩 아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정신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딸이 죽는 것도 있냐며 눈물을 흘리셨죠. 가뜩이나 장모님도 아프신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지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정리를 해야 그나마 직원들 월급 챙겨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이따 대표님 내려오신다니까 그때까지만 자리 좀 해주세요. 사실 1년쯤 전부터 회사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직원들도 많이 줄고 업무도 많이 바뀌고
뒤숭숭했습니다. 저는 영업팀이었는데 팀 사람들이 반 정도로 줄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업하면서 기획도 하고 가끔 계산기도 두드리고 뭐 그렇게 된 거였죠. 다시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건데 회사 사정은 나아질 기미를 안 보였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저는 솔직히 많이 막막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 다 털어서 더 좋은 아파트로 간 거였거든요. 장모님도 같이 보태셨고요. 그리고 장모님께서 가게 정리하시면서 제가 세 식구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 되다 보니 솔직히 어깨가 무거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을 해야 했고 아들도 점점 크면서 이래저래 돈 들 일이 많았고요. 그런데 직장까지 잃게 되었으니 눈앞이 정말 캄캄하더군요. 괜히 장모님께 말씀드렸다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되는 대로 면접을 보러 다녔죠. 그런데 제가 경력이 좀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 1년 하고 다녀와서 쭉 영업 쪽에서만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잘 써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력이 많은 게 오히려 흠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 경력도 꽤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입을 뽑는 거라 좀 부담스럽네요.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업 쪽은 열정 넘치고 패기 넘치는 20대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사람 중 하나였고요. 아니면 외국어를 잘하던가 해야 하는데 저는 또 그게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학사 학위는 있지만 학점 은행제이니 좋게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면접을 10군데쯤 떨어지고 나서 든 생각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복을 입고 막노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막노동하는 신세가 되다니 그 현실 자체가 거짓말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힘들었을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떠났을 때고요. 두 번째로 힘들었던 그때는 막노동하고 들어오면 장모님께서 아이처럼 울면서 저보고 아빠라고 하며 죄다 집어던집니다. 그러면서 딸기가 먹고 싶다고 소리치시고요. 그게 매일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괜찮나 싶으면 어김없이 새벽에 깨셔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이웃 사람들께 죄송하다고 인사도 드리고 제가 들어야 하는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막노동, 하루는 면접, 이런 일상을 반복하며 점점 통장의 잔고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노동을 나갔다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날이라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많이 지쳐 있었죠. 그렇게 집에 갔는데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어머니, 영재야, 집에 아무도 없어? 그제서야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영재야, 할머니는? 어? 할머니 아버지랑 병원 간 거 아니었어요? 저 집에 올 때부터 안 계셨는데. 뭐? 장모님이 사라졌습니다.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힘이 어디서 나는 건지 곧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장사했던 가게도 가보고 예전 집도 가봤는데 그 어디에도 안 계셨습니다. 설마 사람 많은 큰 길로 나가시진 않았을까 하면서 나가보았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머니, 장모님, 어디 계세요? 한참을 장모님을 부르면서 땀이 뻘뻘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찾아다니다가 저는 장모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큰 길을 조금 벗어난 골목 사이사이에 음식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생선가게 앞에서 장모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장모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멍하니 생선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생선가게 안에서 한 아주머니께서 고등어를 굽고 있었습니다. 고등어, 저희 아내가 참으로 좋아했던 생선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기분이 안 좋거나 좀 힘든 날이면 꼭 고등어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냉동실에는 고등어가 없는 날이 없었죠. 아내한테 왜 고등어를 좋아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설렁탕집 하시기 전에 나 초등학생 때 생선 가게를 하셨었거든. 그때는 생선 냄새가 너무 싫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엄마가 구워줬던 고등어가 제일 맛있더라. 아내가 고등어를 좋아했던 것을 장모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고등어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겠죠. 오빠, 장모님이 절 부르셨습니다. 네, 장모님. 나 이거 먹고 싶어. 저는 주머니를 뒤적여서 낡은 지갑을 꺼내봤습니다. 지갑에 딱 10,000원 한 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장모님과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고등어 구이를 딱 1인분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 더 시키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둘인데 어찌 1인분만 시켜? 저는 밥을 먹고 와서요. 저희 어머니만 드실 거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잉, 그래요, 그럼. 방금 구운 뜨끈한 고등어가 나왔고 저는 가시를 잘 발라서 장모님 밥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한테 강의라도 하는 양 고등어 가시를 잘 바르는 법을 자세히 알려줬었거든요. 어쩐 일로 장모님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장모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서방, 어? 네, 어머니. 내가 왜 생선 가게를 그만했는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생선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 어느 날 예쁜 드레스를 입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생선 냄새가 난다고 했었나 봐. 그 좋아하던 드레스를 벗어놓고 어찌나 울던지. 내가 그거 보고 바로 가게를 접었지. 그런데 우리 미정이가 고등어를 참 좋아했어. 고등어만 보면 엄마 생각난다고. 나는 고등어만 보면 미정이 생각이 나네. 그날 저는 장모님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이 모녀를 왜 가만히 못 냅두시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운 순간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몇 번째인지도 모를 면접이었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실패를 겪으니까 진짜 마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용기도 없어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떨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괜히 주눅부터 들어서 면접관들 얼굴도 못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면접관 중 한 분이 소리를 쳤습니다. 고등어! 고등어 먹었죠? 면접장에 와서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접관 중 가운데 앉아있는 나이 지긋하신 분께서 저를 가리키며 계속 고등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고등어 먹었죠? 고등어? 아, 맞아요.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제가 그 식당에 있었거든요. 한 어르신께서 그 앞에 계속 서 계셔서 왜 그러시나 했는데 그쪽이 와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저녁 먹으러 간 거였어요? 아니요. 그분은 제 어머니가 아니라 장모님이십니다. 아이고, 장모님하고 사이가 정말 좋네요. 그때 보니까 가시도 다 발라서 주시던데. 생전 처음 보는 면접관분하고 일 얘기는 안 하고 고등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지만 어차피 면접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얘기나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쩌다가 장모님과 고등어를 먹은 건지, 장모님과 왜 사이가 좋은 건지 다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아내 얘기까지 하게 되었고 제 모든 사정을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면접관님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알아본 그 면접관님이 대표님이셨던 겁니다. 대표님 포함해서 면접관이 총 4명이 있었는데 대표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다른 3분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한 5분쯤 있다가
진정이 되신 대표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실은 저희 어머니가 치매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치매 걸리셔서 20년을 고생하시다가 가셨어요. 20년 동안 저도 우리 집사람도 정말 많이 마음고생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 그러셨군요. 이준희 씨, 내일 뭐 합니까? 네? 내일 뭐 안 하는데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네? 정말인가요? 아, 이렇게 갑자기요? 저 합격한 건가요? 말해서 뭐 합니까? 그렇게 심성이 고우시면 뭐든 다 하실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시겠어요? 와, 와, 저야말로 말해서 뭐 합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저는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사한 회사에서 벌써 10년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세월이 빠르네요. 대리로 입사했던 제가 벌써 부장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시기를 잘 탔던 건지 입사 후 회사는 점점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도 못 미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거의 중견기업만큼 성장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커진 거죠. 저도 그 안에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영업팀의 한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었고요. 덩달아서 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알려주셨는데 치매 어르신들께서 다니시는 센터 같은 곳이 있다더라고요. 신청해서 장모님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센터에 다니면서 장모님의 증세가 점점 나아졌습니다. 악화되는 거 하나 없이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게 되셨죠. 지금까지도요. 병원 다니고 센터 다니고 인터넷 찾아보며 더 심한 사례들을 많이 들어서 이만한 게 어디인가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장모님은 지금도 가끔 아내를 찾으시지만 이제는 저도 아들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아, 저희 아들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제가 정말 저희 아들한테 미안할 만큼 신경을 많이 못 써줬거든요. 심지어는 중학교 교복도 혼자 가서 사고 학원도 고등학생 때 동네 작은 학원 보내줬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아들이 대신할 때도 많았고 센터도 가끔 왔다 갔다 해주었었죠. 이렇다 보니 자식 공부 잘하는 거 전혀 바라지 않고 그냥 건강해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글쎄 대학을 갔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명문대를 떡하니 붙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너무 대견하고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지금은 군대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랑 장모님 자기가 다 먹여 살린다고 하던데 저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별탈 없이 사는 요즘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아직도 매일 아내 생각이 나고 설렁탕집이 있던 곳을 지날 때면 괜히 가슴이 시리지만 이만하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모님도 더 아프지 마시고 우리 아들도 건강하고 훌륭하게 커주고 저희 회사도 계속 승승장구하길 바랄 뿐이네요. 제 인생의 두 번째 가족이 되어준 우리 가족들 많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